오늘 크게 밑돌아서 무척 춥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서울과 춘천 영하 1도, 대전 2도, 광주 5도에 머물러서 옷차림 계속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만 내일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남 서부, 제주를 중심으로 눈이 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남부 내륙, 충청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 대부분 1에서 3cm, 서울에는 1cm 미만의 눈이 살짝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현재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의 건조특보가 계속 확대 강화 발효되고 있어서 불조심하시는 것 꼭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중한 때 꿈의 지수라 불리는 5,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치도 코스피 5,000 시대에 이바지했습니다. 다만 주가 상승 기대감과 추격 매수 심리로 빚가진에 투자하는 일명 B2도 크게 늘고 있어 우려됩니다. 최근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2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지적했듯 투자는 신중하게 그리고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현명한 자산 관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CBS 장희권의 지금 자연은 2026년은 붉은 말의 해입니다. 말은 이동할 때 세 단계의 이동 방식을 따르는데요. 먼저 가장 느리고 안정적인 걸음 단계입니다. 시속 5에서 7km 정도로 장시간 이동 시 사용합니다. 다음 단계는 속보입니다. 대각선 다리가 동시에 움직이는 2박자 보행으로 효율적인 중속 이동 방식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빠른 속도의 질주입니다. 네 발이 모두 공중에 뜨는 비약 동작이 포함되며 포식자 회피나 경주에 사용됩니다. 상황에 적합한 속도와 보행 방식을 택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말의 지혜입니다. 비에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눈보라와 여름의 더위에도 지지 않고 병든 어린이가 있으면 찾아가서 관여해주고 누구한테나 바보라고 하지 그런 사람이 만나고 싶다. 미야자와 겐지의 바람에 지지 않고 주는 일.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감사의 말 전하는 소리 CBS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5천을 돌파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하면서 오는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고 제안했습니다. 합당 제안에 앞서 청와대 사전 설명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장도혁 당대표는 단식 8일째인 오늘 오후에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동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 직접 단식을 만료한 이후 단식 중단을 결정한 것인데요. 일부 승부사들에서 주요 장면을 짚어봅니다. 2부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만나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듣겠습니다. 본방 후에는 유튜브 현장 방송 블루 락룸이 이어집니다.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 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예, 박정희 한판 승부 매주 목요일 정치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을 만납니다. 자,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예, 그리고 유희석 전 국민의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님과 강수영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강성필 대변인 의상이 아주 당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요. 파란색. 날이 추워서 예, 니트를 꺼내 입었는데 예. 이왕이면 파란색으로 손이 가더라고. 아, 파란 자연스럽게. 네. 신발도 파란색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또 우리 그때 본격적으로 현황 가기 전에 코스피 5천을 돌파했었죠. 주식 많이 하십니까? 우리 윤석 MBA. 아, 저는 간접 투자예요. 직접 투자하다가 아하.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아하. 저는 해봤죠 많이. 아, 간접 투자가 속 편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뭐 좀 나중에 수익에 들어가 있겠죠. 예.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예, 포트폴리오 보니까요. 예. 또 우리 서 변호사님 의외로 또 경제통입니다. 저는 주식을 많이 하는데 아직 계좌가 손실입니다. 아직 손실인데 이 와중에 5천 손실이세요? 돌파했는데. 예,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요. 예. 전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몇 종목 올라온 거예요. 52주 신저가가 한 10% 가까이 됩니다. 예. 개미들 중에 한 60% 가까이 손실이다. 이런 따라서 이 축포 터뜨릴 수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예. 주가를요 정책의 목표로 삼는 정권은 없습니다. 주가라는 건 심리고 이게 그 탐욕이에요. 어떻게 보면 탐욕이에요. 투기입니다. 투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 주식 주도 성장인데 아, 예.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뭐 물가 안정이나 예. 여러 가지 환율 이런 이제 그 성장률 이런 걸 목표로 삼아야지 예. 주식을 5천 가는 게 주식에 5천 갔다가 뭐 사자 이걸 목표로 삼는 정책은 처음 봤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손해보면서 많이 좀 상심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주 이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월세 살면서 예. 보통 이제 주거에 비용을 많이 지출하시는데 저는 대출 없이 이제 월세 사니까 예. 대출 이자 낼 돈으로 계속 이제 주식 투자를 해왔고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좀 전에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강성필 대변인께서 툭툭 찌르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자기 포트폴리오를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강성필 부대변인. 뭐 AI 전력 설비 저 ETF로 하거든요. 예,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개하셨던 것들. 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패널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딱 공유하면서 했는데 예. 저는 뭐 전력 설비 뭐 한 105% 반도체 ETF 뭐 이런 거 127% 막 해서 뭐 주로 뭐 빨간색 민주당 너무 어렵죠. 아, 옷과 달리 주가는 빨간색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물론 저도 이 주식으로 팔자를 고치겠다라는 예. 생각은 저는 하지 않고 아하. 그냥 이제 뭐 그야말로 이제 은행 이자보다 벌면 좋지라는 그런 편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드머니가 부족한 젊은이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정부가 뭐 주가 지수 올리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건 뭐 투기다 이러면 코스피가 상황될 것 같다. 아니 코스피 5천 위원회나 이런 위원회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그걸 목표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가는 심리기 때문에 실물적인 지표를 경제정책의 목표로 해야지. 예. 어느 나라에 뭐 그럼 다우지수 뭐 2만 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건 업적이 아니에요.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 5천으로 되게끔 하는 여러 가지 법제도 완비와 펀더멘탈을 개선하는 거는 뭐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기업들 다 좋아하고 있는데 뭐 그게 나쁘다고 할 필요 없지 기업들 않습니까? 3차에 걸쳐 상법 개정하면서 기업들이 뭐 비판하는 기업, 반대하는 기업도 많아요. 자사주 의무 소각도 마찬가지고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법 1, 2, 3차는 아직 안 됐지만 논란이 많아요. 저는 이 방송이 제일 어려워요. 코스피 5천이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기업이 잘 된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우파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종목이 다 오를 수 없다는 거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상법 개정안만 이렇게 개정을 해줘도 코스피가 오른다고도 진작부터 얘기가 됐었던 거잖아요. 제가 참고로 하나만 알려드리면 제가 과거에도 금투세 가지고 대한민국 시끄러울 때 그때도 금투세가 문제가 아니라 금투세는 주가 시장에서 우선순위로 따지면 저기 아래다. 진짜 중요한 건 주주 환원이라든지 물적 병합이라든지 이런 거다. 미국 기업은 10,000원 벌잖아요. 개인 주주한테 92%를 줘요. 9,200원을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2,900원
2,900원 줘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 정비만 제대로 하더라도 하향 평가된 대한민국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고 그게 좀 실현된 겁니다. 성준 변호사님처럼 비판하기보다 저는 차라리 비판의 포인트를 잡는다면은 비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시해야 될 것은 코스피가 5천이 됐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환호하지 않아요. 오히려 박탈감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윳돈이 없어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못했는데 뭐 남들은 올랐다고 난리고 이거 더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근원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시세 차익을 얻는 것보다 배당금을 얻는, 그러니까 주식으로부터 배당을 얻어가지고 기업들이 남는 이익을 주주들이 나눠 갖는 구조를 어떻게 하면 더 유도할까. 시세 차익을 얻는 것보다 배당을 얻어서 더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웬만하면 우리 서 변호사님이 반론 안 하시는데 오늘 그 주식 얘기 반론 값 세게 하셔서 토론이 길어졌습니다. 자, 일단 정치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오전에 전격적으로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같이 치르자라는 건데 일단 민주당 입장보다 국민의힘은 이걸 어떻게 봤는지 윤석 대변인. 일단 합당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제안을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조국 대표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최고위원들이 조국혁신당 얘기했고 그런 제안을 할 거라는 걸 어제 저녁에 알았다는 걸 보면 두 분 간에 분명히 얘기가 있었을 거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으니까 공개했다고 보는데 이제 발표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공교롭다는 의견이 많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굉장히 국정 전반에 대해서 설파한 게 있었고 또 오늘 코스피 5천 사상 최초 그 뉴스를 도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바로 이걸로 그냥 다 바뀌어 버렸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장동혁 대표 저희 당 단식 그만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장 방문, 현장 방문 이것도 이제 막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다 엎어졌어요. 그냥 이 합당 얘기로.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것도 저도 이 얘기를 오늘 벌써 하게 되네 이렇게 됐고 아침부터 뉴스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부럽다. 부러우세요? 왜요? 12석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지금 김병기 의원 탈당해서 162석 됐죠. 174가 되고 범민주당 하면 대충 180에다가 뭐 진보당 하면은 거의 뭐 190 언저리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뭐 개혁신당까지 해야 저희 당 110개인데 이런 강력한 여당은 없었어요. 3분의 2 육박하는 의석을 가진 여당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앞으로 국민의힘이 정신 안 차리면 정말 1.5당 체제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민주당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파랑색을 입으신 강성실 대변인. 일단 당에서는 사실 좀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가 얘기했는데 왜 당황스러워요? 당 대표께서 이제 최고위원들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20분 전에 이렇게 공개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이것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워하는 면이 있고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조국 혁신당과의 이 합당이 민주 진보 진영에 득이 되나 실이 되나라는 것을 따져봤을 때 과연 지금처럼 세빙선 역할을 잘 해주시다가 우리가 다음 대선 때 정권 재창출을 앞두고 그 전에 하든지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혹은 정권 재창출 후에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저희 당원들은 거의 심리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합당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과연 그 시점이 언제인가의 문제인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공교롭게 오늘 했다는 점에 있어서 사실 뭐 강두구 최고위원이나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조금 언짢으셨던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보면은 이 수도권 의원과 또 호남권의 의원과의 또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청래 대표께서 만약에 합당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정 전에 합당이 돼서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점은 맞지만 어쨌든 당원들과 당 구성원들에게 대표께서 설득력 있게 잘 이해를 시켜야 될 것이다. 안 그러면 분란이 될 수도 있고. 분란이 벌써 생긴 것 같아요. 많이 생겼죠. 네, 왜냐하면 당원 주권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합당도 뭐 대표가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의 의사가 총의가 모아져야 되거든요. 양당이 결국 흡수합병 형태가 될 텐데
그런데 당원들에게 의사를 묻기도 전에 어제 조국 대표는 어제 오후에 이미 얘기를 들었다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신당 최고위원끼리는 얘기했다. 네.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당원들에게 알리기도 전에 조국 혁신당에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오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막 국회의원들이 나도 몰랐는데 그리고 당원들이 국회의원들한테 문자를 막 날리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럼 결국 공천권 관련돼 가지고 또 어딘가를 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지역구에. 그렇죠. 그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원들 의사도 안 묻고 이렇게 하는 게 이 당원들 의사를 아예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결정하면 따라오는 거고 그리고 뭐 이것도 대통령 의중하고 다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싹 마사지 해버리는 거 아니냐. 왜 당대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 절차를 하느냐. 이 분란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전 그래서 저라면은 제가 당대표라면 이제 선거 앞두고 합칠 때가 된 것 같은데 우리 공청회를 해보자. 당원들 의견을. 뭐 그렇게 가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먼저 선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제안했다고 후에 발표를 하잖아요. 지금 당원들 아무것도 모르고. 분란이 생기죠. 근데 정청래 대표도 합당 혼자 결정한 거 아니다. 그러나 그거를 오픈은 못한다. 이런 또 단독 보도 나오게 하는데 서 변호사님.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알았다 봅니다. 그 말 안 하고 이게 감히 합당을 제안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정청래 대표가 힘은 없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알았다고 보고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시너지 효과보다 덕보다 실이 훨씬 클 겁니다. 크게 바라십니까?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 호남의 선의 경쟁이 되는데 합당하면요 단일 후보가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정리하면 조국 당이 몇 프로 지분을 어떻게 줄 것이며 이게 정리가 될까요? 저는 그것도 안 되고요. 또 조국 대표도 어디 한 자리 나가면 뭐 계양이든 안산이든 부산이든 나가면 이게 민주당 후보를 못 내거든요. 그럼 이게 또 민주당 후보들도 많이 반발할 거예요. 덩치만 크다고 이게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3당 합당해도 김대중 빼고 3당 합도 했는데 나중에가 계속 쪼그러들어요. 따라서 이게 저는 상당히 최악이다. 오히려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어차피 조국 당 표가 뭐 이게 시너지 효과도 없어요. 어차피 둘이 합친 표거든요. 광역단체장은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 놓겠습니까? 어차피 조국 당 지지자들은 뭐 정원호도 누구 민주당 후보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늘어나는 표는 별로 없고요. 오히려 이게 공천과 관련해서 내홍에 빠져가지고 상당히 그 내부 분란 혼란이 더 커질 겁니다. 서 변호사님 그 민주당 의원 같이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요. 걱정이 아니고 저는 좋죠. 있는 사람 내보내려고 하는 전략 상황보다는 민주당 상황이 그래도 양반이죠. 저는 그래서 민주당 상황이 부럽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플러스 장치네요,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의견수가 많고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유전 차이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뭡니까? 107석이에요. 직전 대선에 경선에서 최종원까지 올라가는 사람을 43% 넘게 득표했어요. 그걸 떼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떼내고 나면 많이 잡아야 60 정도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총선이 너무너무 제가 걱정이 돼서 아까 계산도 해봤어요. 도대체 이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 민주당 계열 정당 중에 100석을 못 넘긴 경우가 2번 있었어요. 최근에 15대랑 18대, 79석, 81석. 국민의 계열 정당 그런 적이 없어요. 다 세 자리였거든요. 아무도 못해도 103이 최하였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이번 합당제안은 어떻게 느낄까요? 그래도 조국 대표에게는 좋은 제안일 수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조국혁신당 당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환영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 사례가 있잖아요. 뭐 안철수 의원 사례 얘기해 볼까요? 이 대선 치른 다음에 바로 합당했잖아요. 왜? 본인이 손해볼 게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개혁신당 지금 막 장동혁 대표가 손길 내밀어도 잘 안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합당을 하면은 본인이 얻는 것도 있겠지만 잃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합당 안 하는 거고 연대도 신중하게 하려고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조국혁신당에서 환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득보다 실보다 득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의 지금 상황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지지율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어떤 돌파구가 좀 필요했고
이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애초에 탄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지지를 많이 받은 이유가 3년은 짧다였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제일 앞장서서 했던 정당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파면됐어. 3년이 길다지. 예, 길다. 그런 말씀하셨네. 3년 짧으니까 더 해야 될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식 올라가서 정신이 없. 그런데 ETF.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할 말을 잃었는데 근데 결론은 어쨌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 조국시 입장에서는 네. 이제 합당에 좋은 수가 될 수 있다. 아, 저는 그리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젠다가 사실 지금 많이 이제 좀 하면은- 흐려졌어요. 예, 그죠. 정권이 퇴진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젠다를 찾기가 조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수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새롭게 내오는 그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예. 이제 민주당 함께 가는 것이 수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런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조건이 중요할 수 있거든요. 예. 합당은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합당은 하지만 지방선거는 같이 치르나 공천을 뭐 주고 이런 거 없고 다 경선 올 경선이야. 조국혁신당에게 뭐 내주는 거 없어. 무공천. 뭐 알아서 다 그 당원들의 경쟁이야, 선거 맡기는 무한 거야. 예. 조국 전 대표 조국 대표 뭐 어디 광역단체장 경선하세요. 이런 조건으로 가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냥 우리를 그냥 알맹이만 빼먹겠다는 거야? 당원 숫자만 불려가지고 뭐 하려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 대표에게 도대체 뭘 가지고 오신 거냐, 합당의 조건이 뭐냐, 이거를 매우 궁금해할 거예요, 당원들이.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일단 합쳐놓고 나중에 생각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설득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국 대표는 방금 우리 강수영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합당에 대한 조건은 분명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증거가 있어요? 오늘 전북을 갔어요. 오늘 조국 대표가. 전북 전주에서 그 최고위원 회의를 네, 했잖아요. 갔어요. 예. 그리고 내일 광주 전남이 또 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갑자기 잡힌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정해져 있던 게 아니래요. 그런다고 하면은 정청래 대표와의 어제 오후에 얘기를 듣고 나서 본인 나름대로 판단이 서서 빨리 본인의 지지 기반인 호남에 가서 나름의 어떤 전략을 좀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이번 보궐의 군사리 비전.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뭐 이제 광역 단체장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만약 출마를 하게 되면 또 재보궐이 생길 수도 있고 광주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좀 뭐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튼 제가 확실한 거는 조국 대표는 나름대로 계산이 좀 쓴 것 같처럼 보여요. 이거를 또 민주당 당원들이 수용할 수 있다. 이걸 때는 민주당원들은 분노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왜 내주냐? 경선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 자꾸 싸움을 붙이고 아니 싸움 붙이는 게 아니라 아니 실제로 당원들이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문자를 막 보내는 이유가 이거예요. 화가 나서. 네. 아니 왜 우리 의사도 안 물어보고 이렇게 짬짬이식으로 하냐. 그거 있어요. 의원들이 지금 김남희 의원, 김병조 의원, 김사우 의원, 김용민 의원, 모경동, 박선원,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송재봉, 이현주, 이재강 의원, 한준호, 황명선 의원 등이 공개 반대 입장을 냈고 박지원 의원은 적극 환영을 지지한다. 그리고 이제 이성현, 최민희, 신정원 의원, 당권파 의원들도 이제 정청래 대표의 결정에 힘을 싣고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 이 분란을 굉장히 좀 행복해하고 계신. 그런데 이거 하면요 민주당이 무조건 손해예요. 어차피 지방선거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는 조건인데 지금으로서는 여론이나 굳이 합당함에게 많은 지분을 내줘야 돼요. 저는 오히려 조국 대표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봐요. 옛날에 조국 당이 있을 때는 보궐선거 국회의원밖에 안 돼요. 자치단체장 못 가요. 그러면 이 당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합당해버리면 자치단체장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보궐선거도 갈 수 있고 12명 심지어 의원들이- 부산까지도 갈 수 있어요. 전재수 지역구나. 따라서 이게 저는 조국 대표한테 우리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대선 경쟁에서 저는 왜 이런 식으로 이게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지금 대선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김민석하고 올해 조국 대표한테 차기 저는- 당대표. 조국 대표한테 날개 달아주는 거예요. 합당하면 이렇게 보고 제가 만약에 개혁신당하고 합당하면 저는 반대합니다. 똑같은 걸 국민의힘이. 어차피 그 표는 아무도 단체장이 될 사람이 없어요. 어차피 이 보수표는 국민의힘 지키돼 있거든요. 굳이 합당해서 뭐 이준석 대표는 경기도에서 한번 나눠주고 지분 쪼개기.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정청래 개인으로서도 마이너스고 민주당으로서도 이게 득될 게 저는 전혀 없어요. 그럼 국민의힘은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
진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지금 상태는 그렇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상태는 안 좋답니다. 근데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진다. 네, 뭐 상당히 멋져가고 아직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지금 국민의힘은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합당 논의를 민주당 안에서는 왜 충분히 공유를 정청래 당대표는 안 했을까? 이 부분을 좀 추리해 주세요. 우리 대변인 입장에서 말씀하기 어려울 테니까 이준석 대변인께서 추리해 주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는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합당을 민주당에 공유를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확 꺼냈을까? 김민석 총리 존재하는 느낌이 그래요? 별로는. 차기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 후에 당대표 선거가 있으니까 정청래 대표는 비주류가 최초의 여당 대표가 된 거예요. 첫 임기에. 386 비주류.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비주류고 그때 비주류 인생을 걸고 끈질기게 살아남았는데 여당 대표가 되긴 했는데 여당 대표 비주류. 그래서 당선되는 순간 8월 2일 작년 8월 2일부터 생각한 게 재선 아니었습니까? 당 대표 두 번. 그러면 그걸 위해서 쭉 지금까지 왔는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대로 가면 1인 1표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충격파 하나 던져야 되는데 조국 합당 일명 괜찮아 보이고 조국 들어오면은 김민석 대표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왜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따진다고 하면 오히려 정청래 대표에게는 변수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대선 가도나 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잠재적인 후보군이지만 지금 민주당 안에 정청래 대표와 밖에 있는 김민석 총리 간에 지금 2파전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3파전으로 넓혔다. 여기에 3파전이 되고 있고 또 당 안에 과거 친문 세력들도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대표를 통해 가지고 이 친문이 결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복잡해지거든요. 함수가. 당 대표 얘기하는 거예요. 8월 당 대표 선거. 8월 당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8월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게 전초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래서 사실 궁금하긴 해요. 근데 다들 명쾌한 답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예를 들어 제가 답을 드린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좀 명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건 혹시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박수현 이제 당 대변인이 이런 말씀드렸어요. 이거 지금 너무 또 반대가 심하니까 당원들에게 묻겠다. 당 대표가 딱 정해서 최종 픽스된 것도 아니고 당원들에게 묻겠다. 아마 당원 투표를 시사하는 것 같은데 당원 투표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 그러니까 전 당원 권리당원에게 이제 의견을 수렴하겠다. 근데 결정은 중앙위원 투표로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투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결국에는 당 대표 정청래 대표가 이 당내 구성원들을 어떤 논리로 설득할 수 있는가, 그게 공감되느냐 마느냐지. 사실 이제 투표의 방식은 저는 흐름에 따라 가기 때문에 저는 그 논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친명계의 지금 의심은 제가 들은 의심은 뭐냐면 결국 이제 오는 전당대회 때 이제 연임을 원하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연임을 원하는데 그럼 이제 당원들의 표가 더 확보가 돼야 되고 불안하다 지금 이대로라면. 그래서 조국 혁신당 쪽 당원들을 흡수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나를 위한 지지세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합니다. 친명계 중 일부가. 근데 이제 이런 의심을 뭐 정청래 대표가 무조건 억울하다고 하실 건 아닌 게 뭐 어쨌든 지금 당의 지형이 이렇게 개파가 나눠진 것처럼 벌써 이제 언론에서는 굳어져 버렸으니까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도 정 대표가 해야 될 리더십이고 역량인 거죠. 지금부터 이 부분을 잘 고려해야 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조금 전 본인 SNS에 올렸어요. 16분 전이네. 저는 오늘 합당 제안을 한 것이고 당연히 당원들의 뜻을 묻는 절차, 전당원 토론 절차, 그리고 당원 단계에 맞게 전당원 투표도 할 겁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에 따라 당의 길이 결정됩니다. 민주당은 당원 주권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만약에 부결돼요. 부결되는 그러면 부분 어떻게 돼요?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받겠죠. 정청래 당대표. 그렇죠. 그래서 왜 오늘 이런 제안을 했는가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청와대 뭐 만찬 자리에서 반명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친명이고 친청와대다. 거기서 많은 걸 느낀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거기서 긁혔다? 긁혔다기보다 본인이 이제 당 대표고 당내에도 세력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서늘함. 예, 그래서 뭘 해야 되겠다는 압박감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 그러면 오늘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오늘이 굳이 혼자. 36년 전 1990년 3당 합당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저 이번 전이에요. 네. 그나마 누가 저에게 좀 맞아, 객관적으로 1월 말씀해 22일. 주신 게 그러네. 그래서 혹시 라임을 맞췄을까. 저녁에 발표가 났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예. 저도 이게 윤희석 우리 대변인 말씀처럼 8월달에 전당대회 아마 정청래 목숨 걸 거예요. 연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저는 김민석하고 이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청래 입장에서는 조국하고 합당하면 소식에 나한테 도움 되지 않을까 이런 의도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요, 제가 조국 당에 또 제 고향 선배도 있고 그 의원 중에 합천에 여러 명에게 물어봤더니 조국 당 사정이 복잡해요. 조국파가 있고요. 또 이게 스스로 조국 없이도 자강할 수 있다는 황운하나 박은정이나 반조국파도 많다는 거예요. 실명을 또 거론하셨어요. 네, 그 그분들 공개돼 있으니까 반조국이에요? 언론마다게 예. 반조국파와 그다음에 뭐 신장식부터 이게 차규건 이런 조국파가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합당하면요. 아하. 그 표가 다 정청래 혼자? 볼까? 아하. 오히려 김민석이한테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따라서 이게 과연 덕이 될지 의도는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건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서장욱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하셨으니까. 보충 설명해 드리면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조국혁신당의 현역 의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과의 합당을 나중은 모르지만 지금은 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훨씬 인지도가 높고 지역에서 장악력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각자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던 지역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부터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총선 즈음 가서는 완전히 장악력을 잃을 수가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총선 때 가서 합당을 한다고 하면 나름의 지분에 대한 정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어떤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의 당원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꼭 누구에게 한 병으로 일사불란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한 해법이 있네요. 잠깐 멈춥니다.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일상의 힘이 되게 금융을 가볍게 든든하게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지역을 활기차게 금융을 가깝게 든든하게 소상공인과 기업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 나를 돕는 금융이 우리의 일상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이 캠페인은 BNK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국민의힘 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 오늘 단식 8일째 했는데요. 오늘 오전 11시 20분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장을 방문하면서 단식을 풀었습니다. 그 장면을 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것,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장동혁 전 대표가 답변하는 장면까지 작은 목소리에 화면을 함께 들으셨는데요. 자, 일단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은 그래도 깜짝 카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전혀 생각을 못했고요. 예.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더 이상 건강을 해치지 않고 단식을 중단한 것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했던 바는 다 알려졌다고 봐요. 예. 그런데 단식이라는 것이 항상 그 이게 어떻게 중단하느냐 출구 전략. 그것이 이제 항상 고민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이 국회를 오셔서 저렇게까지 당부를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단식을 마치게 됐다. 저는 당원 한 사람으로서 이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거의 10년 만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쪽으로 온 거잖아요. 서 변호사님은 이 장면 어떻게 보십니까? 벽인데 그 자유우파 보수가요. 하나로 다 한동훈 전 대표 빼고는 지금 2명이 안 왔어요. 누가 안 왔습니까? 청와대나 민주당하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두 분이 안 오고 나머지 유승민 의원 뭐 전부 포함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예. 자유파가 예. 상당히 그 단결됐다. 예. 특히 그 보수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중심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뭐 상당히 이번에 단식은요 성공적인 단식에 때려봐요. 쌍특검을 뭐 받을 수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이미 이렇게 야당은 이렇게 싸우는구나. 그게 야당이 이걸 통해서 하나가 됐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뭐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그 한동훈 전 대표 그 제명의 역풍이 단식으로 이게 많이 완화돼 버린 것도 사실이에요. 그걸 의도한 결과는 아니지만 따라서 이게 장동희 대표로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단식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성공입니까?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치는 뭐 명분과 실리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예. 두 가지 다 취할 수 없다면 최소한 한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8일간의 단식으로 인해서 실리는 일정 부분 채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리는 뭐냐면 방금 우리 서정훈 변호사님도 말씀하시지만 한동훈 빼고 다 왔다. 나는 이 당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 비판의 목소리를 어쨌든 억지로든 어쨌든 간에 눌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동혁 대표 우리 민주당도 생각했던 것보다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좀 몸을 던지는 것보다 그래서 뭐 방법이 좋지는 않고 뭐 그 정당성이나 명분은 별로지만 그래도 확실히 정치인은 몸소 움직이고 뛰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방법이 좋지 않았다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 단식이란 방법이 안 좋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럼 뭐가 안 좋다는 거예요? 방법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의도는 한동훈 전 대표 축출을 하고 나서 당내 리더십 세우려고 한 건데 마치 상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단식을 했다고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의도가 안 좋았다. 저는 단식이라는 방법이 안 좋았다고 하는 걸 생각하고 단식이라는 이재명 대표도 단식을 했는데 예, 원래 토론 안 하시는데 갑자기 토론했어요. 굉장했어요. 예, 자 강성현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출구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를 주목했었잖아요. 예. 저는 뭐 농담삼아 출구는 119일 것이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했었는데 출구가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한 예. 거였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왔다는 것은 어떤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거래? 네. 옆에 이제 유영아 의원이 동행해서 함께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장동혁의 리더십은 여전히 허약합니다. 뭐 뉴스에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우리 평론하는 사람들이야 장동혁의 존재감을 인정할지 몰라도 아직까지 대구 경북시 시민과 도민들은 장동혁의 존재감이 낮아요. 잘 알지 못합니다. 네, 대구에 거주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대구에서 제가 오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존재감을 계속 올려야 하고 대권에도 욕심이 있다 보니 전통적인 보수층을 계속 흡수하려고 집회도 만들어보고 뭐 죄송합니다. 정강훈이나 이런 사람 없이 자체적으로 집회도 열어보고 힘을 모아보려고 했는데 성적표가 좋지 않았어요. 모으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왔겠습니까? 불렀다고 저는 봐요. 요청을 했다고 보고 그러면 오는 조건으로 뭔가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뭔가 조정을 좀 해주면 그러면 내가 좀 가서 도와주겠다. 분명한 그런 정치적 의사결이 있었으니까 오지 그거 없이 그냥 오진 않았다 절대로. 우리 강 변호사님은 또 현지 취재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현지에는 어떤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길래? 그러니까 뭐 이건 확인된 얘기가 아니라서 확인된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만 결국 대구시장 누가 나갈지 되게 주목을 하는데 대구시장은 현역 의원이 나가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그럼 또 보궐이 되잖아요. 그럼 그 지역구 누가 갈 거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연쇄 이동이 막 일어난다고요. 추경호 의원이 만약에 시장 출마한 다음에 그 지역구 누가 가고 여차저차 막 연쇄 이동이 쫙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있는 누군가가 자기가 원하는 곳은 여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쪽 부탁한다 여기 하나 정도는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윤석 대변인께서 의미 있게 들으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대구시장 관련해서 저희 당내 이제 대구가 의석이 12개 있는 지역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의원이 한마평에 있단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 선언한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 여론조사 나오긴 하지만 만약에 유영아 의원도 생각이 많으신 걸 들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었다면 정원호 구청장이 서울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갑자기 확 튀어나온 것처럼 충분히 그런 효과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은 제가 많이 동의합니다.
저도 점심에 들었습니다. 점심에 유영아 변호사, 아니 변호사 의원이죠. 의원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혹시 유영아 그 의원이 대구시장으로 이제 확 휘솟는 거 아니야? 하는 걸 제가 점심경에 들었습니다. 점심경에. 네. 근데 이거 진짜 제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고 보는데. 그래요? 물론 이게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시장에 뜻이 있는 건 맞아요. 예, 맞으나. 맞아요. 근데 맞으나. 박 대통령이 한 번 온다고 유영아 변호사 취지가 확 뜨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저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막 유튜브로 지원해주다 안 될 때는 안 됐잖아 유영아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정원 한마디 해가 뜨는 이쪽하고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보수는 다르다. 예, 대구가. 다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걱정이 되니까 장동혁 대표를 이게 단식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보수의 그런 어른이 별로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좀 아직 역할이 그래서 저는 순수한 마음에 건강이나 이것 때문에 올라온 거지. 이게 뭐 유영아를 좀 밀어준다거나 또 이게 심지어 복을 박근혜 대통령 누굴 더 정치에 개입하겠습니까? 현실 정치에 관여 안 하고요. 뭐 유영아 변호사야 조금 뭐 박 대통령이 좀 이런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크게 효과나 그건 없을 겁니다. 방금 전만 해도 누가 뭐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 중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저번에도 유영아 변호사 유튜브로도 지원했는데 별로 그래 없었고 몇 분 안 됐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저 진정성이 느끼지 않아요. 불과 20분 전에. 당황스럽습니다. 보수의 중심인가 하고 여기 오늘 의도하고 틀리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영향력이. 영향이 있어도 이 본인이 노는 거하고 또 유영아를 밀어주는 거하고 또 틀려요. 중심. 보수 쪽, 진보 쪽 틀리다니까. 그래도 아까 이제 장도혁 당대표가 그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을 듣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수용적으로 듣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두세요 하니까 이분이 그 119 구급대고 가도 안 가시던 분이 그만두세요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반씩 바로 그만뒀거든요. 그 장동익 대표 지지층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좀 억울하다. 박 대통령 지지층하고 거의 많은 부분이 겹칠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다 둘 다 억울하다. 이런 분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그게 장동익 지지층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일 장동익 대표는 영향이 있는 분이고 따라서 이렇게까지 또 대구에서 올라서 강국에 부탁하고 이러니까 저는 들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동훈 전 대표를 품으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안 들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근데 MB 말은 안 듣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말을 듣는다는 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TK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에 장동혁 대표가 기대려고 하기 때문 아닐까요? 왜 MB 메시지는 받아들이지 않죠? MB는 이제 2년보다는 중도 실용적인 좀 상당히 좀 합리적인 실용적인 어떻게 보면 상인적인 기질. 옛날에 김대중 표현에 하면 서생적 문제의식과